교사 30년, 60대 퇴직 후 월 3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참혹한 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직에 30년 가까이 몸담았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리라고 기대하기 마련이죠. 주변에선 교사는 연금도 좋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잖아 라고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해보니 월 300만 원의 생활비로는 상상 이상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곤 합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요즘 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 TV만 켜면 나오고 인터넷만 뒤져도 금방 볼 수 있죠. 퇴사 후 한 달에 300이면 대체 어딜 가서 어떻게 써야 되나. 나도 그때쯤이면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적자인데?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정작 퇴직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언제나 먼 미래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퇴직하면 내가 알뜰하게 살아서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 물가 수준을 생각해보면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여기저기서 훅훅 튀어나오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6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월 300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현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은퇴 전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들. 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풀어볼 텐데 각자 겪는 사정은 달라도 느끼는 바가 꽤 비슷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막막한 마음이 드신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62세 김 선생님, 교사 정년이면 뭔가 든든하겠지 했어요. 첫 번째 사례로는 제 지인이신 62세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30년간 국어를 가르치셨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주변에선 아이고 선생님 연금 빵빵할 테니 너무 부러워요. 라는 인사를 했고 본인도 뭔가 모르게 든든했대요. 그런데 퇴직 후 막상 받게 된 연금액을 보니 세후로 따져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여기에 본인이 모아둔 적금이나 퇴직금 이자 등으로 조금씩 보태어서 결과적으로 월 300만 원 안팎 정도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퇴직 전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그렇게 빠듯하진 않을 거야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교사로 일할 때는 월급이 꽤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지출 항목들이에요. 예컨대 집이 완전히 마련돼 있어도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계속 나가잖아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비, 용돈 문제가 남아있고요. 김 선생님도 둘째 아이가 아직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더래요. 게다가 본인의 건강 문제도 은근히 돈이 들어가요. 직장 다닐 때야 단체 보험 혜택도 있고 매년 종합검진을 직장에서 지원해주니 의료비 부담이 덜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비로 나가잖아요. 연금을 받는다 해도 세금이며 보험료며 차감되는 항목들을 계산해보면 그래도 300 남짓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산산조각 난 거죠. 이분 말씀이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면 돈이 들어갈 일이 의외로 참 많아. 몇 달만 지나 보니까 월 300이 아니라 400, 500은 있어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신 조언이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최대한 다른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퇴직 후에라도 알바든 뭐든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둬야 한다였어요. 실제로 본인도 친구가 소개해준 출판사에서 원고 교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2030 정도를 추가로 벌고 계시죠. 이 58세 이 선생님 빚은 없는데 월급 대신 월 300 쓰려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는 58세 조기 퇴직을 하신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교사로 2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가족 사정 때문에 조금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셨대요.
이분은 운이 좋게도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고 따로 빌려 쓴 빚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매달 생활비만 300 정도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딱히 큰 빚이 없어도 생활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평소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부모님을 돌보려면 병원비, 간병비 등이 매달 예측 불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부양가족이 부모님뿐이긴 한데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 상상 이상으로 돈이 들죠. 게다가 퇴직 후에는 예전처럼 상조회나 단체 보험 혜택이 없으니 병원비 부담이 커진 거예요. 본인 말씀으로는 월 300이면 아껴 쓰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쓰기에는 부족하더라고. 아프면 제대로 병원도 못 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 라고 하세요. 일단 다른 수입처가 없어 매달 쌓여있는 적금이나 이전에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데 이 돈이 끝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언젠가는 바닥이 날 텐데 그때가 너무 두려워. 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결국 이분도 동네 작은 학원에서 주 3일 정도 과외 강사처럼 일하며 월 50 정도를 보태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은퇴 후 더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나 나이를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더라. 어쩔 수 없이 아는 분이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간 거야. 하시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64세 정 선생님, 정년퇴직할 때 목돈 탔다고 좋아했는데 금방 녹아버렸어요. 세 번째 사례로 64세 정 선생님은 그래도 정년퇴직하면서 목돈을 좀 받으셨대요. 퇴직금이니 그동안 부은 연금 정상금이니 해서 어느 정도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변에서 와, 이제 인생 편하게 사시겠네요. 하면서 다들 부러워했죠. 본인도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평생 교직 생활했으니 이 정도면 노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안심했대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두고 보니까 금리는 생각만큼 높지 않고 또 매달 살아가려면 예적금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자녀가 결혼한다 하면 예단 비용이 들고 집 해준다고 또 목돈이 빠져나가고 본인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해보자고 마음먹고 쓰다 보니 12년 만에 목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씩 쓸 수 있다고 해도 어디 한 군데 풍족하게 지출해버리면 금세 적자로 전환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정 선생님 말씀이 정년퇴직하면 돈 쓸 일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다. 가족 행사가 생기면 그만큼 지갑이 크게 열리고 평생 일하면서 하지 못했던 걸 이제 하려고 하니 이래저래 소비가 훨씬 많더라고 토로하셨어요. 결국 이분도 퇴직 후 1년쯤 지나서야 안 되겠다. 무작정 쓰기만 하면 곤란하겠다 싶어 동네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사 봉사를 조금씩 하면서 소소하게 지원금 형태로 돈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나마 이분은 대인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필요한 알바 자리도 종종 알아보시는 편인데 내가 교사로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월 300 왜 생각보다 빠듯할까? 이 세 사례, 사실 교사분들이 주인공이지만 사립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그래도 준수한 금액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 돈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고정 지출이 적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해도 관리비나 세금, 건강보험료가 의외로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부모님 간병비, 본인 갑작스러운 질병 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은퇴 후 문화생활 욕구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여행, 취미활동 등에 돈을 쓰다 보면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서서히 올라가던 물가가 어느 순간 폭등하기도 하는데 예적금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거기에다 내가 나이 먹어서 밖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크죠. 재취업이라고 해봤자 요즘은 나이가 많으면 구직 문턱 자체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바든 부업이든 온라인 강의든 어떤 형태로든 지출을 메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된 은퇴가 정말 중요해요. 교사로 30년 근무하셨든 일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든 퇴직 후에는 누구나 비슷한 벽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최대한 준비된 은퇴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게 됩니다. 미리부터 작은 부업을 해본다든지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가능성을 찾아본다든지 최소한의 금융 지식을 익혀서 투자나 저축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든지 말이에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지인의 권유든 강의를 듣든 정보를 찾아서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교사 출신이라면 과외나 교정, 강의 같은 부분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그 외에도 블로그, 유튜브, 원격 업무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가능한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듯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살만할 거라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막상 겪고 보니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위에서 소개한 세 분도 아니, 난 교직 생활을 30년씩이나 했는데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몰랐다며 당혹스러워 하셨죠.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실을 알았다면 준비를 서두르거나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월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이 생기면 큰 심리적 안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은퇴 후 현실을 실감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죠. 한 달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쪽에 손을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간단한 기록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명확한 현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될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은퇴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한 달 300만 원의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함께 바라봅시다. 은퇴 쓰나미 앞둔 60년 대생,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충격. 60년 대생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860만 명이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오며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지 않으면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을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준비 없는 은퇴, 고통스러운 현실. 먼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씨는 60년 대생으로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는 은퇴를 막연히 생각하며 회사가 주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의존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퇴직금도 모아둔 대출금을 갚는 데 대부분을 써야 했습니다. 결국 씨는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간신히 구한 일은 시간제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씨의 사례는 준비 없이 은퇴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은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고립.
B씨는 오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유지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만남이 점점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었는데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배우자와도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B씨는 은퇴 후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고립감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은퇴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사례, 건강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씨는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등한시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른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비에도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병원비가 회사에서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본인의 부담이 된 것입니다. C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준비의 필수 요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으로 큰 변화가 따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퇴직 후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C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다양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처럼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마지막으로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치료비가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C씨, B씨, C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관리,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세요. 은퇴 쓰나미 앞둔 60년대생,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충격. 2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0년대생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건강관리의 소홀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적 준비.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자.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돈 문제입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C씨처럼 퇴직금을 대출 상환이나 일시적인 지출에 사용하고 나면 남은 것이 거의 없게 되죠. 그렇다면 재정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양화입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 주식, 배당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로 들어보자면 60대 초반에 은퇴한 D씨는 퇴직 후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그에게는 연금 외에 또 다른 안정적인 소득원이 된 셈이었죠. D씨는 이 수입 덕분에 퇴직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잘 선택된 배당주는 매년 꾸준한 배당금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맥을 만들자. 은퇴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B씨처럼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인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은퇴 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은퇴 후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고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은퇴 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이 자산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돈은 병원비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C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은퇴 후 심각한 병을 얻게 되면 그 치료비와 고통은 경제적 부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근력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65세에 은퇴한 E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운동을 한 덕분에 체중이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몸이 아프면 은퇴 후의 자유도 행복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 은퇴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씨는 은퇴 후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은퇴 후에도 활력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위험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여러분의 은퇴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 평생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했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고 쌓아둔 돈이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로 지금의 준비로 충분할까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후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파산 직전.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숨겨진 적 1위 공개.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주택 한 채 마련하며 달려왔지만 은퇴를 앞둔 순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막상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쇼크를 초래할 최대의 걸림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죠. 사례 1. 내 집 마련했으니 걱정 없겠지? 60대 김 씨는 퇴직 전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택 유지비와 세금, 생각보다 빠르게 달아가는 집의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김 씨는 급기야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매달 이자 부담으로 쌓아둔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내 집은 자산이 아닌 비용이라는 현실입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거나 필요할 경우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퇴직한 지 5년 된 박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줄 알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으며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해결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퇴직금을 털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연금은 분명 든든한 안전망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와 같은 변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자산관리 상품이나 저축형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례 3. 자녀에게 의지하면 되겠지? 은퇴 후 박 씨 부부는 자녀들이 잘 되었으니 나중에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자녀들도 결혼과 주택 구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부모를 돕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수입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세 지치고 말았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부터 작은 규모의 부업이나 재취업 혹은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경제적 쇼크를 피하는 3가지 실천 방법. 소비 구조 점검. 은퇴 전부터 현재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특히 고정 비용 주택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소비 구조를 단순화하면 은퇴 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추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혹은 농촌에서 소규모 자급자족 형태의 생활을 병행하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 마련.
의료비, 주택 보수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전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하여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제적 쇼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세운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의 변화와 준비를 통해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도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쇼크, 준비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50대와 60대가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미리 준비하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라는 말만 듣고 정작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상황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주택 내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공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이 집이 자산이 아니라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지비, 재산세, 예기치 못한 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집이 곧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이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사용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넓은 집은 유지 관리가 어렵고 불필요한 공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사하거나 필요할 경우 시니어 공동체 형태의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은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금세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연금 외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경제적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작은 임대 수익, 재취업, 온라인 사업, 프리랜서 1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강의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연금을 보완하는 활동형 노후를 설계하세요. 3. 의료비 가장 큰 변수 어떻게 대비할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는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준비된 자금이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거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4. 소비 습관 작지만 중요한 변화. 은퇴 후 소비 습관이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면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정비용 자동차, 대출이자, 유지비 등을 줄이지 않으면 쌓아둔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가장 먼저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자동차를 줄이거나 더 경제적인 차량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끊으세요. 또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경험을 늘린다는 철학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방하거나 값비싼 외식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자녀와의 관계 의지 아닌 독립. 많은 부모가 은퇴 후 자녀들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느라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전부터 자녀와 경제적 독립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되 부모 자신도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조언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제적 쇼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택관리, 연금 외 소득 창출, 의료비 대비, 소비 습관 개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정립은 모두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터입니다. 나는 2020년 유한양의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꾸준하게 확보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수익이 정해져 있는가? 나는 월 50만 원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욕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어제와 같은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1년 총 수익은 8천만 원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변동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로 유한양행 변동성이죠. 액면 분할 후 가격은 4만 원. 총 4번에 4만 원을 찍어줘야 되고요. 32,000원 가격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년간 그래 왔었습니다. 제가 사실 두근거리는 것은 액면 분할이 유한의 변동성을 더욱더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 욕망, 그것을 수익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3거래일 동안 유한양행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바로 유한형님의 휴식, 휴가, 버케이션. 오케이. 유한양행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 관한 공시가 떴었죠. 8일부터 유한양행 장이 개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거래가 없죠. 오케이, 나 왠지 부자 된 느낌. 105주 현재 제가 가지고 있죠. 평단가는 23만 원이고요. 5배, 105주에서 5배 불어나니까 525주. 오예. 그냥 똑같은데 그냥 부자 된 느낌. 그냥 지갑에 100만 원짜리, 만원짜리죠. 만원짜리 100장 뭐 넣고 다니는 느낌. 예전에 뭐 장지갑 딱 가지고 가가지고 막 한 1, 2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부자 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액면 분할되면 어떻게 될지 분석해 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의 가격은 똑같고요. 현금 비중 동일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좋은 재료가 있다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바이오 심리 저하 그리고 유한의 임상 실패 등 악재들이 있으면 더 많이 하락합니다. 다만 원래의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것을 최소한 지지하는 것은 배당과 무상증자죠. 자, 쪼리님 유일한 프로 댓글러죠. 저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손절 포인트는 어떻게 잡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손절은 사실 기술입니다. 기술. 손절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인 투자자들은 절대 손절 못 합니다. 손절 대신 무엇을 하냐면 한숨을 쉬죠. 언제 오르나 하고요. 손절 대신 직장인들은 한숨을 쉰다. 사실 진정한 트레이더라든지 또 종목을 여러 개 굴리신 분들, 거의 프로급 그런 사람들이 손절이라는 것을 하죠. 더 이상 본인의 수익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손목
자르듯이 마음을 자르듯 그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유한이 형님만을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한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은 따로 제가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미 유한이 형님은 살 가격이 정해져 있고 가격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업무하면서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격을 말이죠. 그때그때 맞는 현금 비중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쪼리님께서 나는 유한양행 뭐 투자를 하는데 손절을 해야겠다 하면 가격에 5%가 빠지면, 본인이 산 가격에 5%가 빠지면 선절 포인트로 잡으십시오. 5% 빠졌을 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주식이 5%가 빠지잖아요. 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22만 6천원, 1885주, 시초가 1,500원 오른 가격으로 스타트합니다. 유한양행. 저의 가격은 23만원이죠. 예, 평단가 23만원, 23층에 물려 있습니다. 제가 105주 현재 가지고 있죠. 저의 7차 수익이죠. 7차 수익이 언제 발발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전에 올려버리는 듯 하다가 떨어집니다. 저에게 수익을 주기 싫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 유한이 형님 너무 안 칼죠. 자, 사줄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쉬운 원리죠. 거래량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올라갈 호재죠. 그런 재료도 중요하고 심리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근데 팩트는 이번에 재료 호재는 120억 투자한 유한양행이 투자한 미국 나스닥 기업 소렌토, 오늘 가격 장 전에도 빠지고 있던데 소렌토가 백신 개발에 성공은 했습니다. 본인 자체 회사에서 성공한 거죠. 회사에서. 근데 F&D 인상, I&D 신청 중, 여기까지만 팩트였죠. 여기에 바이오 심리 투자 심리가 금액으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백신 개발한다 하는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시젠도 있었고요. 돈을 굴리는데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바이오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한양행도 있네. 이것 봐라. 툭 건드니까 혹 올라가네. 투기 자본이 싹 들어왔다가 쫙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유한 날아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현재는 변동성 장이라 내가 가진 시드머니, 나의 자금, 나의 현찰 얼마나 넣을지 가격 구간대에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제 8%를 들어갔었습니다. 평단가 23만원. 액면분할하고 날라가면 8%에 대한 수익을 보는 거고요. 빠지면 8%에 대한 손해입니다. 변동성은 항상 발생한다. 8% 현금이 투입이 됐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면 또 만회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저의 모든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판단 미스였던 거는 확실하다. 왜? 손해를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은 그런 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또 2,000원 정도 올라줬어요. 예, 총 약 한 4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네요. 자, 가장 저점이 749주 7,000원 빠진 21만 7,500원을 저점으로 오늘 사람들의 심리가 21만 7,500원을 지지를 한다. 딱 749주만. 가격으로는 1억 6천 정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게 유한의 거래량이죠. 자, 보시는 사진. 자, 보십시오. 300주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한의 거래량이에요. 평소에 가격대 22만원 지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가격이 정상적인 흐름인 거다. 욕심이 빠진 가격 22만원. 제가 이 시간별 시세를 네이버로 보는 거는 분당 1분당의 심리를 잘 보여줘요. 유한을 투자한 사람들은 22만원을 적당한 가격으로 보고 있구나. 차트를 잘 보신 분들은 이걸 보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 심리를 파악합니다.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항상 맞출 수는 없다.
근데 또 흐름을 잘 캐치하신 분들 계시다. 자, 이런 미시적인 관점도 잘 보는 거 중요하고요. 큰 흐름도 봐야죠.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컨텐츠 미국 시황 그리고 세계 1등 주식 매입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이제 녹색 색깔 제목이에요. 썸네일이라고 하죠. 녹색 제목으로 된 것이 바로 어제 새벽 한 4시 정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의 가격이 오르거나 보합이다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내리다 그런 파랭이 색깔, 그 제목으로 썸네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뭐 시행한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검정색 제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해주세요. 1000명 가야지. 오케이. 자, 미국 흐름하고 코스피 흐름 보면서 유한의 매도, 외국인 매도, 물량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미국 흐름 좋지 않다. 변동성 장이다.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지기도 한다. 코스피 흐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고 있다. 꾸준하게 팔고 있다. 자, 꾸준하게 팔고 있는 그 코스피 흐름을 볼 때 유한양행은 그나마 더 적게 판다.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 물량 체크를 잘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지는 시점, 회사채의 위험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유한양의 주식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주가가 훅 빠진다. 20만 원대 올 때까지, 물론 이제 F나면 5420 4만 원이죠. 4만 원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중간에 매직 구간이 한 번씩 있죠. 21만 4천 원, 20만 8천 원. 요거 5 나누기 하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쭉 기다리죠. 오를 때까지. 평단가를 회복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유한 형님이 3개월 정도 걸린다. 평균적입니다. 평균. 더 많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같이 급격하게 뭐 일주일도 안 돼요. 올라버려. 하루에 회복해버렸잖아요. 하루에.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꾸준히 차트를 보면서 하락하는 시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그 시점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체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를 보니까 그런다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다음 장세를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예측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믿고 들어가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응해야 된다. 잃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월 50만 원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올해 저는 이자 비용 빼고 1월 1일 아니고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1,050만 원 수익을 봤죠. 이자 비용 빼고 이 위기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유한이 형님이라 가능한 거죠. 그냥 저는 본능적으로 더 이상 현금 투입해서는 안 돼. 막았죠. 저의 운해가. 좌뇌는 야 지금 어제 저번 주 소렌토 그 코로나 재료 있었을 때 이건 기회야. 더 갈 수 있다고 명령했었죠. 근데 운해가 저를 막아줬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 겁니다. 저의 목표를 입으로 외치죠. 나의 현금 비율을, 나의 가격을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야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들어갈 때도 기다려. 24만 원 찍을 때도 기다려. 지금 아니야 하면서 평단가를 23만 원까지 좀 낮췄었습니다. 자, 쪼리님 유튜브 채널 열었나요? 바로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한 거 바로 편집하셔가지고 배운 거 그대로 지금 만약에 초보 투자자시다라면 그거를 녹음하신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부가 돼요. 그리고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 해주시고요. 쪼리님 사랑해. 오케이. 광주 부동산 임장 또 사랑해. 오케이. 디디님 오케이 좋아해.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저를 또 지지하는 구독자분들이 3분이나 계시네요. 오케이. 자, 외국인 코스피의 외국인들 6,233억 빠졌죠. 셰일 업체, 부도 한 개 업체 이제 났습니다. 자, 심리 안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 외국인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국급에 속하는 한국 주식 파는 거죠. 나스닥 다우 오늘 새벽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 중요한 건 외국인들 파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매수세도 보이고 이래야 한국 장이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다. 그때 되면 나스닥이나 다우도 안정되게 조금씩 등락을 너무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진정하게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은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다는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나머지는 원래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근데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삼성전자를 주로 매입을 하고 있다. 개인들끼리 폭탄 들리기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지 그걸 지켜봐야죠. 누가 성공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버틸 자금이 있으면 버티는 거고요. 예, 이기는 거고요. 이기는 투자입니다. 버틸 자금이 없으면 손해 나는 거죠. 근데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부채를 읽었다가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 성장, 가치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힘들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흐름적인 그런 흐름이죠. 알아도 당한다. 예, 알아도 당한다. 어제 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금을 분할로 들어가면 방어막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유한양행은 3거래일, 3일 동안 순매수 기록한 적이 있는데 연속적인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팔고 3일만 순매수를 기록했다. 오늘도 많이 팔았죠. 예. 11,000주. 생각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11,000주. 그리고 이제 시간별 시세 보면은 14시 40분경, 2시 한 반경 정도부터 가격 22만 4천원, 22만 원을 딱 지지를 하다가 싶더니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기타 법인에서 14시 20분에 1000주 매수를 합니다. 1000주 매수하면 1, 2천원 금방씩 올라갑니다. 지금 22만원 지지했었을 때 평소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살 사람도 많이 없고 팔 사람도 많이 없었던 그런 가격 형성대에서 1000주 싹 쏴버리니까 바로 한 번에 훅 올라버리는 느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만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들 엊그저께 들어왔던 소렌토 호재 타고 들어왔던 애들 150일 이내로 신용 거래했던 애들 25만원 이상 띄웁니다. 액분 가격으로는 한 5만원 정도. 이때가 저의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액분 후에 49,000원 욕심 안 부리고 49,000원의 매도 타이밍을 현재까지는 잡을 거다. 매도 타이밍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에서 절대 못 팝니다. 예. 소렌토 호재 터진 날 저는 어디서 팔았다 해야 되지? 25만원까지 29만원까지 타고 올랐으니까 무릎에서 그때는 팔았잖아요. 무릎에서 그때 200만원 수익 낼 때죠. 자, 다음 주 4월 8일 액분 유한양행 역사상 액면 분할 최초의 액면 분할 가격이 4만원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 소액 투자자 분들도 들어온다. 유한양행이 국민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유한양 행스터였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